우리는 늘 강대국 사이에 서 있던 나라였습니다. 말 한마디, 고개 한 번의 선택이 역사의 방향을 바꾸기도 했었죠. 그날도 다르지 않았습니다. 정상회담장은 웃음으로 채워져 있었지만 그 웃음 뒤에서는 동북아의 공기가 조용히 그러나 분명하게 갈라지고 있었습니다. 일본의 한마디, 중국의 분노, 그리고 모두가 기다리던 질문. 대한민국은 어느 편에 설 것인가? 하지만 그날 대한민국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 침묵이 만들어지는 현장 한가운데에 있었습니다. 저는 외교 현장에서 10수년 동안 실무를 맡아온 사람입니다. 이름이 알려지는 자리는 아니었지만 정상회담의 앞과 뒤를 잇는 자리에서 수없이 많은 선택의 순간을 지켜봐 왔습니다. 이 이야기를 꺼내는 이유는 분명합니다. 그날의 침묵이 우연도 아니었고 회피도 아니었으며 무력함의 표현은 더더욱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회담 당일날 아침, 저는 숙소를 나서기 전부터 묘한 긴장감을 느끼고 있었습니다. 공식 일정표는 평소와 다르지 않았지만 실무자들 사이에 오가는 메시지는 유난히 짧고 건조했습니다. 회담장에 도착했을 때 가장 먼저 눈에 들어온 건 사람들의 표정이었습니다. 웃고는 있었지만 눈가에는 정치적인 계산들이 가득 남아 있었습니다. 통역 장비를 점검하는 손길은 바빴고 의전 담당자들은 몇 번이고 동선을 다시 확인했습니다. 마치 작은 변수 하나도 허용하지 않겠다는 듯한 분위기였습니다. 저는 제 자리에 앉아 회의장 전체를 천천히 훑어봤습니다. 정상들의 표정, 수행단의 움직임, 메모를 쥔 손의 긴장까지 하나하나 눈에 담았습니다. 그때 실무선에서 짧은 보고 하나가 올라왔습니다. 일본 총리 다카이치 사나에의 타이완 관련 발언이 이미 외교 채널을 통해 공유되고 있다는 내용이었습니다. 문장은 정제돼 있었지만 그 안에 담긴 뉘앙스는 결코 가볍지 않았습니다. 전후 일본 지도자들의 발언과 비교해도 분명 선이 다른 표현이었습니다. 이건 그냥 넘어갈 수 있는 말이 아닙니다. 옆자리에 앉아있던 동료가 낮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저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 발언이 도쿄에서는 정치적 수사일 수 있었지만 베이징에서는 전혀 다른 신호로 해석될 수밖에 없다는 걸 이미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잠시 뒤 공개회담이 끝나고 비공개 회담으로 전환됐고 문이 닫히는 순간 회의장 안의 공기가 확연히 달라졌습니다. 웃음은 사라졌고 말의 속도는 느려졌으며 각 문장은 이전보다 훨씬 신중하게 선택되고 있었습니다. 그때 저는 직감했습니다. 오늘 이 자리는 합의를 만들어내는 자리가 아니라 각자의 선을 확인하는 자리라는 것을요. 그리고 그 선 위에 대한민국이 서 있다는 사실이 그 어느 때보다 또렷하게 느껴졌습니다. 이 침묵은 곧 시작될 이야기의 서막에 불과하다는 것도 그때는 아직 몰랐습니다. 비공개 회담이 시작되기 직전 회의장 밖 복도에서는 짧고 빠른 보고가 연이어 오갔습니다. 일본 총리 다카이치의 발언 전문이 정제된 문장 형태로 다시 공유됐고 각국 실무진은 그 문장을 여러 번 곱씹고 있었습니다. 문제는 무엇을 말했느냐보다 어떻게 말했느냐였습니다. 타이완을 분쟁의 대상이 아닌 안보 개입의 영역으로 규정하는 발언이었고 현 상황을 가정이 아니라 이미 진행 중인 위기처럼 전제한 문장이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는 의도적으로 여지를 남겨 군사적 선택 가능성을 열어두는 표현이 붙어 있었습니다. 전후 일본 외교가 의도적으로 피해 오던 표현들이 그 안에 섞여 있었습니다. 저는 자료를 넘기며 자연스럽게 과거 사례들과 비교했습니다. 이전 일본 지도자들의 발언은 언제나 한 발 물러나 있었고 해석의 여지를 최소화하려는 흔적이 분명했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달랐습니다. 의도적으로 경계를 시험하는 듯한 문장이었고 듣는 쪽의 반응을 계산해 넣은 발언처럼 느껴졌습니다. 중국이 가만히 있지 않을 겁니다. 실무회의에서 누군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일본의 이 발언은 베이징에서 정치적 메시지가 아니라 안보적 신호로 받아들여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그 신호는 중국 내부의 감정을 자극하기에 충분했습니다. 잠시 후 비공개 회담이 본격적으로 시작됐습니다. 중국 측 대표단의 분위기는
초반부터 이전과 달랐습니다. 말투는 차분했지만 문장 하나하나에 힘이 실려 있었습니다. 일본이 선을 넘고 있습니다. 중국 측 인사가 첫 발언으로 꺼낸 말이었습니다. 그 표현은 외교 회담에서 쉽게 쓰이지 않는 수위였습니다. 이어지는 발언에서도 완곡한 표현은 많지 않았습니다. 전후 질서를 흔들고 있다. 의도를 과소평가해서는 안 된다. 이 말들이 이어질수록 회의장 안의 공기는 점점 더 무거워졌습니다. 저는 자연스럽게 한국 대표단 쪽으로 시선을 옮겼습니다. 누구도 말을 끊지 않았고 누구도 표정을 바꾸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모두가 알고 있었습니다. 이 발언들이 단순히 일본을 향한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요. 중국은 일본을 비판하면서도 동시에 메시지를 보내고 있었습니다. 그 메시지의 수신자는 명확했습니다. 한국, 일본이 중국의 단호한 의지를 과소평가하고 있습니다. 그 문장이 나오는 순간 회의장 안에서는 짧은 정적이 흘렀습니다. 이 말은 경고이자 동시에 요청이었습니다. 중국은 자신들의 입장을 설명하고 있었지만 그 설명의 끝에는 한국의 태도가 어떻게 될 것인지에 대한 기대가 자연스럽게 따라붙어 있었습니다. 저는 그 순간 이 회담이 단순한 양자 외교의 자리가 아니라 동북아 전체의 균형을 두고 각국이 서로를 재는 자리라는 걸 분명히 느꼈습니다. 그리고 이제 질문은 공식적으로 던져지지 않았을 뿐 이미 회담장 한가운데에 놓여 있었습니다. 대한민국은 이 파문 속에서 어떤 위치에 설 것인가? 중국 측 발언이 이어지자 회의장의 중심이 분명히 이동했습니다. 처음엔 일본을 향하던 시선이 어느 순간부터 우리 쪽에 고정되기 시작했습니다. 외교 현장에서는 시선의 방향이 말보다 정확합니다. 중국 대표단의 눈길이 반복해서 우리를 향할 때마다 이 사안의 본질이 명확해졌습니다. 이건 항의가 아니었습니다. 설득도 아니었습니다. 선택을 전제로 한 질문이었습니다. 중국은 일본을 비판하는 형식을 취했지만 실제 메시지는 한국을 향하고 있었습니다. 말하지 않아도 의도가 익히는 방식이었습니다. 중국은 과거를 꺼내어 말했습니다. 공동의 기억, 공동의 피해, 공동의 역사라는 표현이 연이어 나왔습니다. 잠시 뒤 시진핑 주석이 발언했습니다. 목소리는 낮았고 문장은 짧았습니다. 중국과 한국은 과거에 일본 군국주의와 싸우며 막대한 국가적 희생을 치른 나라들입니다. 이 문장은 사실을 말하고 있었지만 목적은 분명했습니다. 현재의 태도를 규정하려는 발언이었습니다. 역사를 언급하는 순간 외교의 성격은 바뀝니다. 의견 교환이 아니라 입장 확인으로 전환됩니다. 그 말이 끝났을 때 회의장에는 짧은 정적이 흘렀습니다. 모두가 같은 문장을 같은 의미로 읽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중국은 직접 요구하지 않는 대신 선택하지 않기 어려운 환경을 만들었습니다. 공개 지지를 요구하지 않았고 성명에 이름을 올려달라고도 하지도 않았습니다. 다만 한국의 침묵이 어디를 향하는지를 보고 싶어 했습니다. 그 침묵이 일본을 견제하는 방향인지 아니면 균형을 유지하는 방향인지를 확인하려는 의도였습니다. 저는 그 순간 이 회담의 성격을 분명히 이해했습니다. 이건 한중간 의견 조율이 아니라 동북아 질서에서 한국의 위치를 가늠하는 자리였습니다. 경제, 안보, 동맹, 그리고 향후 이어질 수많은 외교 일정이 한꺼번에 머릿속을 스쳤습니다. 한국이 어떤 단어를 선택하느냐에 따라 이 발언의 의미는 전혀 다른 방향으로 확장될 수 있었습니다. 저는 우리 대표단을 바라봤습니다. 표정은 단정했고 태도는 일정했습니다. 그 침착함 속에서 하나의 결론이 분명해졌습니다. 지금은 말할 때가 아니라는 판단이 이미 공유되고 있다는 사실이었습니다. 이 질문은 이 자리에서 끝나지 않습니다. 하지만 지금 이 순간의 대응이 앞으로의 해석을 결정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해석의 무게가 한국으로 향하고 있었습니다. 시진핑 주석의 발언이 끝난 뒤 회의장의 공기는 확실히 달라졌습니다. 말의 수는 줄었고 각 문장은 더 정확해졌습니다. 중국은 감정을 앞세우지 않았지만
대신 논리를 꺼내 들었습니다. 일본의 발언은 중국에 의해 전후 질서를 흔드는 행위로 규정됐습니다. 그 발언을 문제 삼지 않으면 질서가 무너질 수 있다는 판단이 곧바로 이어졌습니다. 여기까지는 중국의 입장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다음 단계부터 이 회담의 성격이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질서를 지켜야 한다는 주장 다음에 자연스럽게 따라붙은 질문은 이것이었습니다. 그 질서를 누가 함께 지킬 것인가? 이 질문은 회의장 전체를 향한 것처럼 보였지만 실제로는 특정한 방향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 지점에서 한국이 자연스럽게 거론됐습니다. 직접 나라 이름을 부르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나 중국과 한국이 공유해온 역사, 같은 전쟁을 겪었다는 기억, 전후 질서를 함께 받아들여왔다는 사실이 반복해서 언급됐습니다. 이건 우연이 아니었습니다. 중국은 일본을 비판하면서 동시에 한국의 위치를 끌어내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 구조를 분명히 인식하고 있었습니다. 이건 감정의 문제도 도덕의 문제도 아니었습니다. 중국이 만들고 있던 건 명확한 외교적 구도였습니다. 일본은 질서를 흔드는 쪽에 놓였고 중국은 질서를 지키는 쪽에 자신을 배치했습니다. 그리고 그 질서를 지키는데 한국이 어떤 태도를 취할 것인지가 핵심 변수로 설정되고 있었습니다. 이건 협박이 아니었습니다. 중국은 선택을 강요하지 않았습니다. 외교에서 협박은 선택지를 없애는 방식으로 이루어집니다. 하지만 지금 중국이 하고 있던 건 그 반대였습니다. 선택지는 그대로 두되 각 선택이 가져올 결과를 또렷하게 보여주는 방식이었습니다. 다만 한국이 어떤 태도를 취하느냐에 따라 외교적 전략적 비용이 달라질 수 있다는 점을 명확히 인식시키고 있었습니다. 중국은 한국이 침묵을 지켜도 좋았고 원칙적인 발언을 해도 괜찮다는 태도를 보였습니다. 그러나 그 침묵과 그 발언이 어디를 향하고 있는지는 분명히 구분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메모를 하며 문장을 최대한 단순하게 정리했습니다. 지금 필요한 건 표현이 아니라 판단이었기 때문입니다. 한국의 대응은 이 회담 하나로 끝나지 않습니다. 이 장면은 앞으로 이어질 수많은 외교 국면에서 기준점이 될 가능성이 컸습니다. 그리고 저는 이제 이 질문이 공개적인 자리에서 어떤 형태로 돌아올지를 예감하고 있었습니다. 말 한 문장이 판 전체를 규정하게 될 순간이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회의가 잠시 중단됐을 때 우리 대표단은 별도의 공간으로 이동했습니다. 공식 기록에 남지 않는, 그러나 실제로 가장 중요한 판단이 이루어지는 시간입니다. 누군가 먼저 말을 꺼내지 않았습니다. 이미 상황은 충분히 공유돼 있었기 때문입니다. 중국의 논리와 일본의 계산, 그리고 그 사이에서 한국이 어떤 위치에 놓였는지까지 저는 그 자리에 앉아 지금까지 나온 발언들을 머릿속에서 다시 정리했습니다. 중국은 선택을 요구하지 않았지만 분명히 기준선을 그어놓고 있었습니다. 일본을 문제 삼지 않으면 질서가 흔들린다는 구조, 그 질서를 지키는 쪽에 누가 서느냐는 질문, 그리고 그 질문의 끝에 한국이 놓여 있다는 현실. 이건 감정으로 대응할 사안이 아니었습니다. 한국이 어떤 단어를 선택하느냐에 따라 외교 지형이 달라질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한쪽에서는 중국의 논리를 공개적으로 반박할 경우의 후폭풍을 계산하고 있었고, 다른 한쪽에서는 중국의 기대에 부합하는 발언을 했을 때 동맹 구조에 미칠 영향을 따지고 있었습니다. 말을 하면 문제가 생기고 말을 안 해도 해석이 따라붙는 상황. 이런 국면에서 가장 위험한 선택은 즉각적인 반응이었습니다. 누군가 낮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지금은 입장을 밝힐 시점이 아닙니다. 그 말에 아무도 반박하지 않았습니다. 이미 모두가 같은 결론에 근접해 있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정리한 판단은 단순했습니다. 중국의 논리에 즉각 동의하지 않는다. 일본의 발언을 공개적으로 평가하지 않는다. 그리고 이 사안을 한국이 중재하거나 판단해야 할 문제로 끌어오지 않는다. 이건 회피가 아니었습니다. 책임을 피하는 태도도 아니었습니다. 지금 이 시점에서 한국이 할 수 있는 가장 현실적인 선택은 말을 보태지 않는 것이었습니다. 말하지 않는다는 건 아무 생각이 없다는 뜻이 아닌 오히려 모든 가능성을 열어두겠다는 의도적인 결정이었습니다.
저는 그 판단이 과거의 경험에서 나왔다는 걸 분명히 느끼고 있었습니다. 한국은 이미 수차례 강대국의 선택을 대신해줘야 했던 역사를 겪어왔기 때문입니다. 이번에는 그 길을 반복하지 않겠다는 공감대가 조용히 형성되고 있었습니다. 이제 남은 건 이 판단을 어떤 언어로 표현할 것인가였습니다. 아니, 어디까지 표현하지 않을 것인가였습니다. 곧 이어질 기자간담회에서 이 질문은 피할 수 없이 다시 나올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서 한 문장이 이 모든 판단을 대표하게 될 예정이었습니다. 저는 그 문장이 짧고 단정하며 여지를 남길 수밖에 없다는 걸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말하지 않기로 한 결정은 이미 끝났습니다. 이제 그 침묵을 어떻게 공식화할지가 다음 과제가 되고 있었습니다. 기자간담회 일정이 확정되자 회의실의 공기는 다시 조여들었습니다. 비공개 판단은 끝났지만 그 판단을 어떤 언어로 바꿀지는 아직 남아 있었습니다. 공개 발언은 비공개 회담과 전혀 다른 성격을 가집니다. 회담장에서는 맥락이 공유되지만 카메라 앞에서는 문장 하나만 남습니다. 그 한 문장은 의도보다 해석으로 기억됩니다. 저는 그 사실을 너무 많이 봐왔습니다. 질문이 무엇일지는 이미 예측돼 있었습니다. 중일 갈등, 일본의 발언, 중국의 반응, 그리고 그 사이에서 한국의 입장. 피할 수 없는 질문이었고 피해서도 안 되는 질문이었습니다. 문제는 얼마나 말할 것인가가 아니라 어디까지 말하지 않을 것인가였습니다. 누군가는 원칙을 강조하자고 했고 누군가는 중재 의지를 언급하자고 했습니다. 또 다른 누군가는 역사 인식을 분명히 하자는 의견을 냈습니다. 모두 일리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문장은 지금 이 국면에서는 불필요한 해석을 낳을 가능성이 컸습니다. 말을 보태는 순간 한국은 이 갈등의 당사자처럼 보일 수 있었습니다. 그건 우리가 원한 위치가 아니었습니다. 정리의 방향은 점점 분명해졌습니다. 판단은 유지하되 표현은 최소화한다. 입장은 남기되 편은 들지 않는다. 저는 메모지에 몇 개의 문장을 적었다가 지웠습니다. 단어 하나가 너무 단정적으로 보이면 바로 문제가 됐습니다. 외교 문장에서 강한 단어는 강한 책임을 동반합니다. 그래서 남은 건 사실에 가까운 표현, 그리고 행동 범위를 스스로 제한하는 문장이었습니다. 하지만 곱씹을수록 이 문장은 지금의 판단을 가장 정확하게 담고 있었습니다. 다만 한국이 이 갈등을 자신의 문제로 끌어오지 않겠다는 선이 분명히 그어져 있었습니다. 저는 그 문장을 보며 이 판단이 즉흥이 아니라는 걸 확신했습니다. 이건 하루 이틀의 계산이 아니라 그동안 쌓아온 외교 경험의 결과였습니다. 기자간담회장으로 이동하는 동안 저는 주변을 살폈습니다. 카메라 위치, 기자들의 표정, 통역대기 상태까지 모든 준비는 끝나 있었습니다. 이제 남은 건 그 문장이 실제로 입 밖으로 나오는 순간이었습니다. 그 순간, 그 한 문장이 한국의 판단 전체를 대신 말하게 될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 문장이 어떤 파장을 만들지 이미 짐작하고 있었습니다. 기자간담회는 예상보다 차분하게 시작됐습니다. 질문은 정제돼 있었고 순서도 모두 정해져 있었습니다. 그러나 모두가 알고 있었습니다. 결국 나올 질문이 무엇인지, 그리고 그 질문 하나가 이 회담 전체를 어떻게 기억하게 만들지 말입니다. 중일 갈등에 대한 질문이 마침내 나왔을 때 회의장은 조용해졌습니다. 카메라 셔터 소리마저 눈에 띄게 줄어들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잠시 고개를 들었다가 다시 시선을 정면으로 두었습니다. 그리고 준비된 문장을 차분하게 꺼냈습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역할은 제한적입니다. 그 문장은 짧았고 설명은 덧붙지 않았습니다. 질문은 계속 이어졌지만 같은 취지의 답변이 반복되지는 않았습니다. 대통령은 그 문장을 확장하지 않았고 해석의 여지도 의도적으로 남겨두었습니다. 기자간담회가 끝난 뒤 반응은 즉각적으로 나타났습니다. 먼저 움직인 쪽은 외신이었습니다. 누군가는 한국이 거리를 뒀다고 썼고 누군가는 중재를 거부했다고 해석했습니다. 또 다른 분석에서는
한국이 전략적 침묵을 택했다고 정리했습니다. 해석은 달랐지만 공통점은 하나였습니다. 모두가 한국의 발언을 가볍게 넘기지 않았다는 점입니다. 중국 쪽 반응은 조용했습니다. 공식 논평은 없었지만 외교 채널을 통해 전달된 분위기는 분명했습니다. 실망도 아니었고 만족도 아니었습니다. 다만 한국이 중국의 논리를 즉각 받아들이지 않았다는 사실을 정확히 인지하고 있었습니다. 일본의 반응은 더 복잡했습니다. 공개적으로는 언급을 자제했지만 한국의 발언이 자신들에게 유리하다고 단정하지도 못했습니다. 한국이 일본의 발언을 문제 삼지 않았다는 점은 분명했지만 동시에 정당화해두지도 않았기 때문입니다. 미국의 시선은 조금 달랐습니다. 직접적인 평가는 없었지만 분석 보고서와 비공식 코멘트에서는 공통된 표현이 반복됐습니다. 한국은 판을 흐리지 않았다. 이 말은 칭찬도 아니고 비판도 아니었습니다. 다만 지금 이 국면에서 한국이 어떤 역할을 하고 있는지를 정확히 짚은 평가였습니다. 저는 그 반응들을 보며 이 한 문장이 의도했던 역할을 그대로 수행하고 있다는 걸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말을 줄였지만 존재감은 줄지 않았고 입장을 제안했지만 영향력은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그날 이후 한국은 이 갈등의 한복판에 서 있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갈등의 당사자들은 모두 한국을 의식하고 있었습니다. 이게 바로 침묵이 만들어낸 파장이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이 파장이 여기서 끝나지 않으리라는 걸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이제 남은 건 시간이 지나고 나서 이 침묵이 어떤 의미로 정리될 것인가였습니다. 그 답은 조금 더 뒤에서 비로소 드러나게 될 것이었습니다. 시간은 늘 외교의 진짜 결과를 늦게 보여줍니다. 회담이 끝난 직후에는 누구도 정답을 말하지 않습니다. 각국은 자신에게 유리한 해석을 먼저 내놓고 그 해석이 사실처럼 유통되기 시작합니다. 하지만 시간이 조금 지나면 판은 정리됩니다. 그날 이후 중일 갈등은 즉각적인 충돌로 번지지 않았습니다. 일본은 발언의 수위를 조정했고 중국은 강경한 언사를 관리하기 시작했습니다. 누군가 양보했다고 말하기엔 부족했지만 누군가 밀어붙였다고 보기도 어려운 묘한 균형이 유지됐습니다. 그 균형의 한가운데에는 대한민국의 침묵이 있었습니다. 한국은 어느 쪽의 명분에도 이름을 올리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어느 쪽도 한국을 배제한 채 다음 수를 계산하지는 못했습니다. 외교 현장에서 이건 분명한 신호입니다. 말하지 않았지만 판에서 빠지지 않았다는 뜻입니다. 시간이 지나며 외교 분석 보고서들이 조용히 같은 결론에 도달했습니다. 한국은 중일 갈등을 확대시키지 않았고 동시에 자신의 입지를 희생하지도 않았습니다. 저는 그 평가를 보며 그날의 판단이 즉흥이 아니었다는 걸 다시 확인했습니다. 그 침묵은 무력함의 결과가 아니라 경험의 산물이었습니다. 우리는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강대국의 갈등 속에서 목소리를 높이는 순간 그 갈등의 일부가 된다는 사실을요. 그래서 말하지 않았습니다. 선택을 미뤘고 판을 관리했고 시간을 우리 편으로 만들었습니다. 그날의 한 문장은 짧았지만 그 문장이 만든 여지는 길게 남았습니다. 외교에서 가장 어려운 선택은 편을 고르지 않는 선택입니다. 그리고 가장 강한 태도는 아무 말도 하지 않는 태도일 때가 있습니다. 그날 대한민국은 그 선택을 했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지나 그 선택은 조용히 옳았다는 평가를 받기 시작했습니다. 이 이야기를 지금 꺼내는 이유는 분명합니다. 우리는 늘 눈에 띄는 승부만 외교의 성과라고 착각해왔습니다. 하지만 진짜 외교의 힘은 보이지 않는 순간에 드러납니다. 그날의 침묵은 그런 순간 중 하나였습니다. 이 이야기는 큰 목소리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하지만 조용히 판을 읽고 불필요한 충돌을 피하며 국익의 중심을 지켜낸 대한민국의 선택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이처럼 눈에 잘 띄지 않지만 분명히 의미 있었던 순간들, 대한민국이 어떻게 중심을 지켜왔는지를 차분하게 그리고 진심으로 전해드리고 싶습니다. 이 이야기가 조금이라도 의미 있게 다가오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으로 다음 이야기도 함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눈물과 웃음의 감동 사연이었습니다.